지난 2023년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스타트업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서버의 자원을 최적화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토스에서는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CPU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전 토스뱅크 데브옵스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쿠버네티스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잠깐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 쿠버네티스는 이제 여러 서버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상태를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CPU 할당량에 대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먼저 CPU 리퀘스트인데요. 리퀘스트는 컨테이너가 최소한 이만큼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장량입니다. 만약에 서버 자원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CPU 리미트 설정이 있는데요. 이건 CPU의 최대 허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면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CPU 스로틀링은 CPU를 할당받지 못해서 기다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늘색만큼 CPU를 사용을 했지만은 이 노란색만큼 중간중간 스로틀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응답 속도가 더 느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자원 최적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원 최적화의 전제 조건은 서비스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여야 할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자원 할당량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IDC 환경이라면 자원 할당량에 맞춰서 서버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자원 할당량에 맞춰서 요금이 청구되니까요. 그리고 보통 여유를 두기 때문에 할당량을 사용량보다 더 크게 마련이고, 그래서 자원 할당량을 최소화하면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비용들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분산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꼭 필요한 비용의 규모까지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쿠버네티스의 CPU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 스로틀링을 방지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CPU 할당량인 리퀘스트와 리미트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분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CPU 스로틀링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내용은 자원 최적화 말고도 성능 관점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U 지표를 관찰하시다 보면은 CPU 사용량 추이가 리미트보다 낮은데도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CPU 사용량이 5보다 낮은데 사실 이 리미트는 15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스로틀링을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CFS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CFS는 컨테이너가 워커노드의 CPU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CPU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테이너는 자기가 실행되고 있는 워커노드의 모든 CPU를 사용하면서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량 비율대로 나눠서 분배받죠. 그럼 이 CFS에는 동작에는 쿼타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리미트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보다 더 적게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CPU 사용량이 이 할당량 리미트를 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간 단위가 100ms이고 할당량이 50%인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50ms를 사용했으면은 이미 50%를 다 채웠으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은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사용량의 추세는 할당량보다 낮더라도 한순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쿼타 피리어드 설정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CFS가 CPU 사용량을 확인하는 간격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간격을 10ms로 줄이게 되면은 최대 발생하는 스로틀링의 시간도 10ms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완전히 방지하려면은 이 큐블렛에서 쿼타 기능을 아예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정 컨테이너에 대해서 리미트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쿼타가 동작하지 않게 해야 되고요. 뭐 이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방지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컨테이너 CPU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모니터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다음으로 병렬성 설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컨테이너는 워커노드에 OS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CPU 코어를 이제 워커노드랑 똑같이 인식합니다. 자기가 이 서버를 다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렬성 설정이 CPU 코어 개수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면은 이제 과도한 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CPU 스로틀링이 생기기도 쉽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종류와 버전에 따라서 이 병렬성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CPU 할당량을 최적화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자원 할당량을 최적화하는 활동을 흔히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할당량이 부족하면 서비스가 불안정할 수 있고 할당량이 과도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 토스뱅크에서는 이 워크로드 성격에 따라서 다른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고객 서비스랑 직접 연관된 그런 워크로드들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 토스뱅크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데이터 센터 두 곳을 액티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한 곳으로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평소에 받던 것보다 2배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리퀘스트를 평상시 최대 사용량의 2배가 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액티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께서는 /2021 이양령님의 발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고객 서비스는 그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그런 스로틀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CPU 리미트는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가 아닌 나머지 인프라 성격의 워크로드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PU 리퀘스트는 하루 최대 사용량과 비슷하게, 그리고 리미트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오토스케일링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토스케일링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원 할당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저희 토스뱅크는 IDC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오토스케일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오토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부하가 많을 때 팟이 새로 할당되면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서버를 즉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서버 자원의 대부분이 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꼭 필요한 배포가 있다면은 오히려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토스케일링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는 프로젝션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최대 부하를 추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CPU 사용량이라는 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그 변화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러트를 활용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알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트릭 모니터링 도구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타노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러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PU 할당량이 너무 낮아서 여유가 부족할 때, 그리고 할당량이 너무 높아서 자원이 낭비될 때, 이렇게 두 상황을 알려주는 알러트가 있고요. 알러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기준 매트릭을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이제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할지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먼저 저희는 기준 매트릭으로는 CPU 리퀘스트 대비 사용량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리퀘스트를 넘는 사용량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 이거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다음으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는 이제 정확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알러트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토스뱅크는 대부분 코틀린과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웜업을 하는 동안 CPU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초기 부하를 무시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롬QL의 클램프를 사용해서 이 동안의 부하를 무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토스뱅크는 대한민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랑 주말에는 트래픽이 아주 적어요. 근데 이제 저희 CPU 사용률이 너무 낮다는, 이제 다시 말해서 할당량이 높다는 알러트가 이제 실시간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새벽과 주말마다 노이즈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실시간 값 대신에 그러면 아마 주기적으로 낮아지는 걸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롬QL의 맥스 오버 타임을 사용해서 최근 일주 동안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처럼 1분 단위로 7일 동안의 맥스 오버 타임을 계산하게 되면은 1080개의 데이터가 쓰이게 됩니다. 연산이 아주 많겠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타노스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라파나의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간 해상도를 낮춘다. 그러면 사실 데이터 개수가 줄어드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최대값을 계산하는 데이터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맥스 오버 타임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코딩 룰을 사용해서 1분 단위로 30분 동안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게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15분 단위로 이제 7일 동안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과 동일하게 1분 단위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계산에 사용되는 그 최종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은 1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으면서도 훨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그리고 자원 최적화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CPU 스로틀링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그리고 CPU 할당량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러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저희 토스뱅크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CPU 할당량을 200코어 이상 줄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꾸준히 최적화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IDC 환경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드렸고,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내용도 있고, CPU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남은 내용에 대해서는 토스 이재성님께서 공유해 주실 내용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재성입니다. 앞서 동섭님께서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서의 CPU 운영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토스코어에서 진행했던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의 CPU 라이트 사이징이랑 그리고 이제 IDC에서의 CPU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저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과 라이트 사이징을 아무리 잘해봤지만 이 분산도 좀 어려웠다 보니까 이 사용량을 잘 분산했던 노력과 경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클라우드에서 약간 사실 부하가 많이 들어오면 오토 스케일링 하면은 뭐 대응이 되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약간 여기도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맨드다 보니까 이게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면 즉시 비용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IDC에서처럼 이 할당 최적화를 좀 민첩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나 서비스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초기에 작은 EC2와 약간 VM으로 초기에 운영을 하다가 이 서비스가 성장해감에 따라 이 사이즈도 같이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좀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의 리소스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이슈가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 약간 예를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16기가랑 CPU 4코어인 EC2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팟 A와 팟 B라는 애를 이제 CPU 총 4코어와 메모리 6기가를 할당해 버리면 이 CPU가 이제 더 할당을 할 수 없으니 새로운 컨테이너가 못 뜨겠죠. 근데 이 메모리는 10기가나 낭비되고 있어서 이런 메모리 리소스 조각들이 이제 조각조각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효율화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EC2의 타입을 바꾸거나 뭐 사이즈를 좀 늘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하시면 데몬셋이라는 애가 고정적으로 모드 노커 노드에 뜨게 됩니다. 저희가 토스 같은 경우는 파일비트, 뭐 큐브 프록시, 그리고 CSI, CNI 등등 해가지고 총 9개의 고정된 리소스가 떠요. 그래서 이 C2를 스펙업을 쭉 하면 이 데몬셋이 고정적으로 뜨는 이 리소스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특정 클러스터가 이 증가함에 따라 이 C2 스펙이 잘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비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드를 한 4배 정도 스케일업 하니까 전체 리소스 사용률이 4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C2의 비용 40%를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쩌면 C2 스펙을 잘 산정하지 못해서 벌어진 이슈였던 거죠. 그 다음으로는 토스 같은 경우는 22년에서 23년으로 갈 때 MAU가 한 2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 MAU가 20%가 늘어났는데 그때의 트래픽과 CPU 증가는 한 40% 정도 일어났었습니다. 토스의 IDC가 매년 수백억씩 증설을 하는데 이런 트래픽 증가가 가파르면 되게 좀 아프고 약간 재무적으로도 좀 약간 민감해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곱의 증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저가 한 명이다가 2명이면 트래픽이 보통 2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 트래픽이 제곱으로 증가하는 걸 보면 이게 비효율이 좀 나는구나를 좀 추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 비율들을 잘 수집을 하면은 서버 증설 없이 약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들을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PU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라이트 사이징은 어찌 보면 할당과 사용률의 갭을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CPU 최적화는 실제로 이 연산 중에 불필요한 연산이 없는지 이런 걸 제거해서 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없는 거를 다 모두 제거한 완전 옵티멀한 사이즈를 만드는 거죠. 그걸 CPU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 데브옵스가 CPU를 최적화할 만한 영역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컴포넌트, 뭐 이스티오, 타노스, 프로메테우스, 로그스테이시 같은 인프라 영역의 레이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오픈소스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고랭 어플리케이션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 피프로프나 아니면 고맥스 프로세스 뭐 이런 애들로 좀 튜닝하는 포인트들을 좀 찾아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목적 조직의 사일로에서 개발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튜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JVM 기반이고 저희 같은 경우 코틀린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싱크 프로파일러나 이런 애들로 튜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티오를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카로 인보이가 또 붙어요. 그 인보이는 또 C로 돼 있거든요. 얘들은 이제 GDB 같은 애들로 이제 튜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프라 영역을 좀 효율화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리소스 사용량이 높은 애가 이스티오였습니다. 저희가 이스티오를 초기 버전부터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스티오가 되게 컴포넌트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엄청 쪼개져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설정 관리를 위해 파일럿이나 갤리, 그리고 이제 인증서 관리를 시타델, 그리고 매트릭을 위한 믹서 이런 애들이 있었고, 요놈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 다 이스티오디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믹서가 사라지고 매트릭은 각각의 인보이들이 이제 수집하는 구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요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비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잘 못했거든요, 장기간 동안. 그래서 이 구조가 왜 비효율적이냐면 모든 인보이가 자기의 메모리에 매트릭을 올려놓고 서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인보이의 리소스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또 이 매트릭이 가비지 컬렉션이 안 돼요. 그래서 메모리가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래된 인보이는 아마 OM으로 죽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든 인보이의 매트릭 서빙을 다 수집해야 되다 보니까 이 프로메테우스 입장에서는 모든 인보이를 다 스크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릭 카디널리티가 증가해서 프로메테우스 리소스 사용량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약간 토스 데보스 엔지니어 분들이 약간 밤낮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못하니 뭔가 오픈소스의 최적화도 못 누리는데 또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니 또 리소스 사용량이 늘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스티오 믹서를 대체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토스 믹서입니다. 토스 믹서는 인보이 액세스 로그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트래픽의 정보를 전부 수집받습니다. 요놈들을 다 매트릭으로 하나의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로그를 카프카로 프로듀싱합니다. 그래서 이 토스 믹서가 중간에 매트릭을 다 어그리게이션 하니까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 카디널리티 이슈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인보이가 매트릭을 쌓을 필요가 없어서 이런 인보이의 리소스 사용량 이슈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스티오 텔레메트리의 비효율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의 그런 포맷들 혹시 바꿔보신 분 있을까요? 이스티오 매트릭? 되게 바꾸기 어렵지 않았나요? 뭔가 헤더 추가하는 건 쉬운데 뭔가 레이턴시를 더 구간별로 쪼개거나 좀 세분화하거나 이런 매트릭을 잘 쪼개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텔레메트리 구현도 비효율적이었어요. 워낙 그 오텔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을 다 따라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중복된 제이슨 시리얼라이즈가 많이 발생해서 CPU나 메모리를 더 많이 썼게 됐고, 그리고 CPU의 심드 아키텍처라고 이제 벡터 연산을 안 하다 보니까 CPU가 더 성능을 더 잘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연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해결해서 이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한 결과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4분의 3 리소스가 감소를 했고, 프로메테우스도 4분의 1 리소스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PU 코어가 한 400코어 정도, 그리고 메모리가 한 300기가 정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론 인프라에서 리소스 사용률이 높은 컴포넌트는 프로메테우스와 타노스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매트릭을 저장하고 서빙하는 그런 컴포넌트여가지고 불필요한 매트릭들을 뭔가 좀 없애버리면 좀 리소스 사용량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트릭을 좀 중간에 불필요한 거 없는지 찾고, 두 번째는 오픈소스다 보니까 얘네들의 뭐 TSDB 성능 효율이라던가 API의 성능 효율이라던가 스토리지 버퍼의 성능 효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팔로우 하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랭을 최적화하는 방향인데, 이제 피프로프 통해서 뭔가 어떤 게 우리가 리소스 사용률이 높은지 보고 뭐 고지시나 고mem이나 고맥스 프로세스 같은 거 세팅해가지고 적절한 값을 세팅하면 이 효율화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이 TSDB 스테이터스라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이 불필요한 매트릭을 결국에 찾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메모리에 가장 매트릭이 어떤 게 많이 쓰는지 알려주는 건데, 어떤 이름의 매트릭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라벨이 메모리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밸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특히 한 예로 들면 막 이스티오 리퀘스트 토탈 같은 매트릭, 예를 들면 뭐 URL을 수집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RESTful API를 많이 쓰잖아요. RESTful API를 쓰면 URL에 유저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근데 토스 같은 경우는 2000만 MA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 값이 2000만 개죠. 그럼 이 아이디 값을 잘못 넣게 되면 매트릭 카디널리티가 엄청나게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 하나만 빼도
프로메테우스의 리소스 사용률이 15%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매트릭들이 있는지 내가 적절하게 라벨을 잘 쌓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제거하면 이것도 다 효율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업그레이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31에서 2.39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TSDB 성능 효율화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 하면 CPU가 또 40% 절감되고, 그리고 2.41에서 2.45로 가는데도 CPU가 40% 절감되고, 역시 오픈소스는 잘 업그레이드를 잘 팔로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일로에서 개발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튜닝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게 두 번째 발표거든요. 요거까지 하면 아마 세션을 또 하나 더 열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SRE 분들이랑 슬래시 25년에 발표할 예정이니 내년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려요. 근데 마무리로 약간 하나 더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CPU 워크로드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 CPU가 잘 사용량이 분산되면 참 좋겠지만 좀 분산이 잘 안 되었었어요. 그 하나의 이슈가 뭐였냐면 특정 타이밍 때 그 어떤 특정 노드의 피크 타이밍이 비슷한 서비스들끼리 같이 리소스를 많이 쓰니까 이때 서비스가 같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특정 노드의 과부하로. 이걸 좀 파보니까 최저 CPU와 최고 CPU를 사용하는 워커 노드의 사용률 계율이 40%포인트 발생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좀 사실 시급했어요. 왜냐면 맨날 그 피크 트래픽 때 장애를 맞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내일 이제 안심하고 이제 하루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쿠버네티스에서는 약간 하나의 기능을 좀 제공해 줬어요. 아, 맞다. 이거 먼저 설명하고. 자, 스케줄러 분배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의 원인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스케줄러 분배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라벨 셀렉터랑 그리고 테인트로 이제 처음에 쭉 필터링을 합니다. 내가 워커 노드 어느에 배포를 할지, 그리고 이 워커 노드의 리퀘스트에 대한 밸류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유효 리퀘스트 양을 스코어링 해가지고 소팅을 해서 그 첫 번째 노드의 팟을 비치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 실제 부하의 타이밍이나 부하 관점에서의 그런 스케줄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점에 피크 트래픽을 받는 서비스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라는 기능을 활용을 했어요.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 특정 서비스 군들을 같은 라벨이나 같은 조건으로 묶어서 모든 노드에 같은 개수로 분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크 트래픽이 비슷한 애들, 광고나 뭐 홈이나 이런 애들을 묶어가지고 같은 개수로 노드를 분산시켜 주니까 이게 바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해보니까 괴리율이 4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개선을 했고, 추가적으로는 뭐 앞으로 그러니까 부하 베이스 스케줄러들을 스코어링하고, 그리고 부하 스케줄을 조정해주는 디스케줄러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수백억의 증설 없이 저희 유저 증가를 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되게 뜻깊었고, 네, 발표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이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크게 4가지 딱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CPU 리퀘스트와 리밋 라이트 사이징을 통해서 오버 프로비저닝을 방지를 하고, 두 번째로는 노드 스펙을 올려서 데몬셋의 개수를 줄이고 리소스 프래그멘테이션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연성과 모니터링 아키텍처를 개선해서 CPU 사용률을 최소화하고, 토폴로지 어웨어를 통해서 CPU 사용률을 골고루 분산하는 과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슬래시 24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